두 번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건 다 바꾼다고 합니다. 그 친구가 글 관련된 건 다 휩쓸었거든요. 로버트 맥키가 그랬잖아요. 고정관념, 피해가기 쉽지 않다고. 그래서 그냥 딱 떠오르는 영감을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, 로버트 맥키는. 네, 안녕하세요. 레스포케아트 연동형 원장 이상민입니다.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, 스토리텔링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세종대 시나리오 대회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세종대, 단국대, 국민대, 한예종 2차, 뭐 중앙대에서 스토리텔링 보고,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보는 여러 주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본 그 영상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은 꿀팁을 좀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첫 번째, 그 결말을 잘 써야 됩니다. 결말을. 그 4막 구조, 뭐 기승전결, 5막 구조, 발단전개, 위기작전, 결말, 뭐 이런 거를 너무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3막 구조부터 일단 익숙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, 3막은 결국 쉽게 말해서 시작, 중간, 끝이잖아요. 결말 장면을 잘 만들면 여러분이 시작을 하는 법은 좀 배우게 돼요. 쉽게.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중간이 생겨요. 대부분 학생들이 결말에서 글을 잘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말에서만 잘 만들면 이야기의 구조가 딱 잡혀요. 그래서 결말을 반드시 지어야 되고, 결말 장면에 투자해야 되고, 결말 장면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결말로 승부하라. 이게 이제 첫 번째 노하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, 그 제시된 단어나 공간이나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응용을 좀 해야 되는 거죠. 여러분이 응용을 할 때 한두 개 있을 때랑 여러 개 되게 많이 있을 때랑 좀 접근법이 달라요. 한두 개 있을 때는 사자성어 같은 게 나오는 경우 있죠. 그런 경우에는 그 사자성어가 이야기를 관통해야 돼요. 이야기의 중심에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연출적 시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 생각이 녹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고,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이야기 구조에 한자성어가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제시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역할을 주면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, 제시어가 이제 있으면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에 관통하는 걸로 쓰고, 하나는 그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로 쓰고, 하나는 이야기의 배경으로 쓰고, 하나는 결말 장면에 투자하고, 이런 식으로 저마다 역할을 뚜렷하게 주고, 그 역할을 확실하게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역할을 주면 제시어를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제시어를 갖다가 다 이야기에 관통하게 쓸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주어진 그 제시어들을 역할을 뚜렷하게 주면서 여러분이 쓴다면 그 글을 잘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게, 그 합격생이 얘기했던 건데, 시험 끝나기 전에 세 종이를 받아가지고 자기 쓴 글을 다시 맞춤법까지 생각해서 깨끗하게 옮겨 쓴다고 합니다. 이 단국대 합격생이 얘기해 준 건데, 그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한 10분 정도 시간 남겨놓고 옮겨 써서 제출한다 그랬어요. 하필이라도 글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천천히 쓰면 글자는 안 예뻐도 선에 잘 맞춰서 이렇게 쓰기만 해도 예뻐 보이거든요. 이게 되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단국대 합격생 얘기해 준 게, 그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그 검수할 때, 다시 옮겼을 때 오탈자도 쳐다보지만 그 제시어 같은 거 주어진 것도 밑줄 다 그어본대요. 잘 쓰여졌는지 그것도 그어보는 거 기본이죠. 근데 뭘 하냐면, 두 번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건 다 바꾼다고 합니다. 그 친구가 글 관련된 건 다 휩쓸었거든요, 합격을. 네 번째 되게 중요한 그 팁은, 절대 비약하지 마세요. 그 비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앞에 행동과 뒤에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.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이걸 반드시 펴야 돼요. 그래서 그 인과관계의 비약이 있고요, 행동의 비약이 있어요. 주인공의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, 그렇게 행동할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행동의 비약이죠. 그 다음에 논리의 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. 우리 사회에서 좀 그 말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. 뭐 갑자기 뭐 늙지 않는 신약이 어떻게 개발됐는데 그게 뭐 어떻게 개발되고, 근데 정말로 치명적인 논리의 비약은 관찰이 부족한 거예요.
이 대상이나 사회나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관찰이 부족해서 그걸 피상적으로 그려낼 때 비약이 생기거든요. 군대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. 군대를 잘 모르는데 군대를 막 묘사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되게 그게 우스워 보이는 그런 거 있죠. 그런 거 나오면 그냥 탈락이에요. 진짜 위험합니다, 그건. 교수님들이 그 용납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비약을 반드시 피하라. 5번째로 반드시 개요를 쓰고 들어가라.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. 글을 쓸 때 그냥 느낌 온 대로 이렇게 쓰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. 개요를 짜고 들어간 학생들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습니다. 어떤 방식이든 그건 상관없는데 무조건 그 개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들어가야지 첫 문장부터 내 느낌 온 대로 삐로 온 대로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구조를 먼저 짜고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, 글을 쓸 때 99대 1의 그 논리를 생각해라. 이게 이제 제가 좀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이 이제 조건을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데, 조건을 지키는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,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로버트 맥키가 그랬잖아요. 고정관념. 피해가기 쉽지 않다고. 그래서 그냥 딱 떠오르는 영감을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, 로버트 맥키는. 오히려 진짜 아이디어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있다 그러잖아요.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생각하는 과정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, 첫 번째는 이걸 왜 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. 두 번째는 남들이 쉽게 접근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러면 기준이 생겼죠. 거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재와 글을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. 조건을 지키는데 이 조건과 문제에서 딱 떠오르는 거를 상상해 보시라고요. 가장 쉽게 접근할 게 뭔지 생각해 보고 그것에서 다 피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. 하나도 안 갖게. 그리고 하나만 더 보너스로 말씀드리면, 이건 한예종 그 스토리텔링에서 특히 좋은데, 여러분이 잘 아는 걸 쓰시면 돼요. 어떤 세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. 잘 모르는데.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 생기는 거예요. 여러분이 모르는 걸 자꾸 쓰니까 그래요.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재, 또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연구했거나 잘 아는 소재를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끌고 들어오면 그 비약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.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? 여러분 경험에서. 그래서 한예종에서는 관찰이나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경험과 그런 관찰이 많다는 건 곧 감독으로서의 시나리오에 여러 소재들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. 감독을 좋은 글을 쓰려면. 직접 경험을 여러분이 또는 간접 경험까지도 경험을 스토리화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.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노하우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